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선생님,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죠. 오랜만이네요. 네, 한 달 만에. 8월 26일날 어쨌건 방송을 올리고, 지금 이제 녹음을 하는 게 이제 16일이니까 뭐 거진 또 뭐 녹음한 걸 지금 한 달 만에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오늘도 좀 베트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도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네, 좀 그래서 좀 이게 좀 안 그래도 제가 퇴근하고 뭐 제가 시차가 있지만 저는 이제 와야 네. 되는 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시간이 됐다 보니까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차를 빨리 잡아서 왔어요. 그래도 오늘 뭐 방송을 찍을 수 있니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딱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비가 그치더라고. 택시비 얼마 나왔습니까? 택시비. 택시도 경남 안 탔어요. 투, 택시 타면은 내가 봤을 때 진짜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그래 바이크 어, 타니 4천 원 나오더라. 8만 동. 8만 몇천 그럼, 동. 그러면 비 맞고 온 겁니까? 조금 맞았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그나마 좀 네. 다행이었죠. 안 그래도 여튼간 그거 저희는 지금 그 금요일 밤 불금에 지금 한 달 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오랜만에 방송 찍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새 뭐 한 달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추석도 지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죠. 사실은 뭐 베트남 아시다시피 추석이라고 뭐 그게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중투라고 이제 뭐 그 뭐냐 그거 뭐지 그 뭐냐 그 방중투 뭐 그런 거 좀 그쵸? 주고받긴 하는데 뭐 저희 문케이크를 사무실에서는 주고받는. 그거를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줘? 그거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안 먹고 사실은 뭐 저도 그거 별로 먹지는 않는데 그 그쵸? 와이프도 보면 뭐 사무실에 선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나 음. 갖고 온다 하는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 뭐 제 입에는 안 맞아가지고. 그 바잉 쭝투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그냥 월병인데 이게. 좀그 우리 또 그쵸? 신세계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뭐 깨끗하게 세탁했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야구장에서 그치. 정청이 이제 그 본줄 때 쓰는 음. 그건데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로 맛이 없어. 그게 달게 만든 이유가 뭐 그런 거라 하더군요. 오래 가려고 유통기간.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랑 또 베트남에 예전에 또 이게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 단 거를 못 먹으니까 그 이제 음. 단 거를 섭취할 수 있는 뭐 1년에 몇 안 되는 시즌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네. 애들한테 많이 주고 막 어린이들 같은 느낌이면 사실은 그 뭐냐 여기 네. 주석이 한국에서는 네네. 다르게 물론 그게 첫 번째가 여기 뭐 말씀 방송에서 많이 드렸는데 뭐 이모작 삼모작 하는 나라가 사실은 뭐 추석이 크게 의미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 한국처럼 그치. 그냥. 중국의 일부 지역처럼 사계절이 있고 뭐 이제 좀 그 음. 겨울에 이제 그 곡식을 못 구한다, 뭐 추수를 못 한다 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걸 좀 모아놓고 이제 겨울 오기 전에 한번 이벤트를 하는 건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그런 의미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 뭐 나눠 먹는 이유가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뭐냐 그 보관이 용이하고 뭐 두 번째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평소에 단 거를 못 먹는데 이 시즌에는 단 거 네. 잠깐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의미로 사실은 뭐 베트남은 뭐 특별한 게 없었죠. 뭐 한국은 별일 없었어요 이게 그게. 빵인데 어쨌든 유효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한 달, 세 달까지 되는 것 같아. 그럼 예. 그 광고주 때문에 아닙니까 사실 당신이 빵 그러니까 장사하는 이 방부제가 좀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 광고주 똑같아요 사실. 한국은 뭐 말 그대로 추석 하면은 뭐 그 인류 최대 명절 탑 2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번에 4일 연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연중 무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 피크였죠. 그래서 추석 때 그 손님들 엄청나게 오시고 하기 때문에 빵집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은 추석 하루 전에 간단하게 내 돈은 벌었다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건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저기 매장에서 일하느라고 뭐 하루 종일 포스 찍고 뭐 주차도 보고 뭐 이런저런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보기 좋네요. 아주. 그리고 추석이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하는 말인데, 그 넷플릭스의 수리남 봤습니까? 수리남? 수리남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수리남은 제가 얼마 전에 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게 넷플릭스로 봐야지. 결말이 안 나올 줄 알고 내가 봤거든. 저녁 먹으면서 그냥 뭐 틀어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유튜브인데 네. 유튜브로 해가지고 좀 그런 영상 많잖아요. 영화 뭐 많지, 그렇지. 저는 수리남이 영화가 한 2시간, 3시간짜리인 줄 알고 한 40분이었나? 뭐 1시간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보면은 음, 음. 뭐 뒤에 영화를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끝까지 나오더라고. 그냥 저는 결말까지. 결말까지 나와. 그냥 그 마지막에 그 누구냐 그 우리 뭐 범죄자 잡혀가고 네. 그까지 결말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싶었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리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또 보십시오. 그 결말을 알더라도 또 보십시오. 재밌으니까. 근데 아이고 뭐 재밌더라고. 요즘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6시간, 7시간씩 내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건 나중에 와이프랑 뭐밥 먹으면서 한번 봐야 재밌다고 하던데. 다들. 진짜 모처럼 재밌게 본 수작이었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흔히 말하는 수리남 안 본능 삽니다. 그런 말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그 정도입니까? 그거 오버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와이프의 재미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높은데 웬만한 거 가지고 재밌다고 안 합니다. 진짜로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데 이건 재밌더라고. 이거 헌트인가 그게 재밌다더만. 헌트 재밌죠 헌트도. 그러니까 우리 뭐 그 김jor기가 그렇게 극찬하더만 헌트 보고 와서 재밌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수리남이 재밌어서 뭐 마약과 관련된 걸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나르코스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 나르코스는 또 지루하죠. 보다가 이제 그건 재밌어요. 뭐 저도 그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사실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보겠는 이유가 한글 자막이 없어. 그래? 없어. 그 영어 자막에다가 막 나르코스라든지 베트남에서 저도 좀 유명한 미드들 몇 개 보려고 하다가 항상 시즌1을 끝까지 못 보겠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예전에 제가 뭐 한국말로 본 드라마면은 사실은 내가 이제 뭐 내용이 머리에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치. 그것도 뭐 또 내용 자체가 뭐 연애하고 뭐 이런 뭐 그런 시트콤도 아니고 사실은 그거 좀 무지한 얘기 아닐까? 그뭐 나는 마약 수사국이 총으로 쏘고 뭐 마약이 어쩌니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그쵸. 거니까 조금 좀 그런 게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뭐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거 제외하고 나르코스는 재밌어요 생각보다. 나르코스를 봐보려고 했는데 한 3, 4회까지는 봤는데 이게 또 그 텐션이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잔잔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데도 뭐 그런 의미 생각하고라도 저는 뭐 재밌는 미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찾고 있는 드라마가 예를 들어 우영우 같은 이런 거는 시나리오가 1부터 100까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화에서 무슨 에피소드들이 펄어지고 또 풀어내고 이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한 화에 끝나는 걸 좋아해요. 심슨 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심슨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시나리오가 시작을 해서 끝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는 느낌에서 결말이 딱 나는 건데 뭐 우영우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니 뭐 이런 것들은 재미는 있는데 그냥 한화에서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다가 끝나고 있다가 끝나고 있다가 끝나고 해서 결국은 20부작을 다 봐야지 뭔가 그 전반적인 흐름이 결론으로 가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뭔가 예를 들면은 수리남 6개가 재밌었었고 오징어 게임 9개가 재밌었던 것처럼 한 시즌이 그냥 쭉 길지만서도 되게 재밌는 게 치고 올라가는 드라마가 없는가 해서 나르코스를 봐봤는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텐션이 매우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또 많은 상태죠. 끝까지 봐야지 뭐 좀 결말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또 사실은. 옛날에 그 브레이킹 배드도 좀 재밌다고 해가지고 브레이킹 배드도 한 시즌 2까지인가 봤는데 이것도 또 중간에 이게 또 텐션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보다 안 보다 해서 결국 안 보긴 했는데 음.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당시 말하는 거 때문에 사실은 미드를 잘 안 보고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맞아. 그런 의미로는. 내가 미드는 진짜 재밌게 본 게 저는 프리즌 브레이크는 재밌게 봤어요. 그건 재밌지 사실은. 그냥 잘 만드는 미드 아닙니까 사실. 진짜 잘 만든 미드죠.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뭐 시즌 2부터는 내가 모르겠는데 시즌 1은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으니까 예전에. 맞아. 시즌 1은 진짜 예술이었죠. 예술. 잘 만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뭐죠 기억하라고 했죠. 저는 뭐 약간 좀 범죄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그 살인 사건 뭐 이런 그 미드 있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뭐 하여튼 뭐 얘기하고 계세요. 그거랑 뭐 저는 굉장히 수사물을 좋아해가지고 좀 범죄 수사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그 뭐냐 그 마인드 플레이어가 아니고 뭐냐 그 멘탈리스트라고 예전에 그 잘생긴 아저씨가 나오는 게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랑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죠. 이런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편집의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뭐 얘기하면서 난 찾아보면 되니까. 제가 또 요새 방송은 이게 옛날에는 뭐 생각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십시오 그냥.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이 프로랑 모여가지고 녹음을 할 때는 그냥 사실 편집점이 거의 없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편집점이 아예 안 가고 그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이전처럼 1시간짜리 방송은 1시간 정도 편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사이사이에 이제 이상한 거 퍽퍽 튀는 편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편집을 많이 했거든. 진짜? 아니 편집합니까 요새? 요새는 편집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이걸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 때문에 딜레이도 생기고 중간에 이제 튀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거의 편집을 1시간짜리 1시간 다 들으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편집 안 하다가 계속 그런가 고생이 많네요 요즘. 그래서 그 옛날 드라마 기억나는 게 트루 디텍티브라고 이거 시즌 1 기가 막히거든 이거 연쇄살인 관련해서 이제 드라마인데 이거 한 시즌 1은 기가 막히거든. 저는 옛날에 재밌게 보고 이거
이거 워낙 유명한 건데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한번, 네, 제가 한번 일단 관심을 네. 갖고 한번 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추석 그 연휴 한 달 가까이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녹음을 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다 녹음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2022년 저희 그 왔어요 벌써 지금 이게. 9월 16일. 지금 이제 결혼한 지 뭐 한 3개월 차 됐는데 또 새로운 뭔가는 없습니까? 아니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지낼만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프로님의 연애 결혼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던 우리 그런 형님의 요청도 있었고, 잘 만나가지고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와이프 레코딩 라디오. 네. 라디오. 네. 와이프가 연락이. 굉장히 러블리한 이 보이스를 제가 가급적이 편집하지 않고 와이프 러블리 레코딩 무슨 하여튼 일이었습니까? 뭐 네 이렇게 녹음을 저희 하고 있어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야기 그냥 짧게 훑고 가보려고. 왜냐면은 방송에 댓글을 제가 일일이 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댓글을 읽지도 않은 게 굉장히 긴데 그것들을 다 팔로우업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저희 지난 방송 8월 26일에 올라왔던 지난 방송 기준으로 해가지고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댓글 한 번씩 네. 읽고 앞으로는 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저희 청취자님들하고 기본적인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방송이 그 주로 어디서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팟캐스트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팟빵이 아닌 곳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쉽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댓글을 읽어드리고 또 관리하는 것들은 팟빵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주로 움직인다는 것들 혹시라도 팟빵이 아닌 곳에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월 26일 날 방송 올리고 나서 110화 아세안 시장의 이해라는 걸 하고 이제 언민님께서 요즘 유럽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들이 있는데 베트남은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괜찮나요? 괜찮죠. 괜찮은데 뭐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베트남이 그 세계 정세를 거스를 수 있는 국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기도 약간 환조작국 아닙니까? 사실은 달러 올리면 다시 달러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뭐 당신은 요즘에 그게 있는지 모르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건 가장 큰 게 뭐냐면 한국돈 환전할 때가 네. 이게 선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요즘에 이거.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달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랑 해가지고. 엄청 올랐죠. 예. 1400 간다면서 지금 뭐 1390이니 80이니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네네. 사실은 베트남은 뭐 거의 그 환조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달러 맞춰가지고 베트남 동화도 사실은 절상을 하고 떨어지면 내려가고 이제 하는 국가인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돈을 구하려면은 지금 베트남 동화가 비싸가지고 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건 아닌데 돈이 많이 들지. 많이 들죠. 그렇죠. 네. 돈을 많이 들기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와닿는 거고,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도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제일 지금 위험하고, 지금 한국 분들도 지금 사실은 전혀 굉장히 타격이 큰 것 중 하나가, 여기도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한국도 금리 인상 했잖아요. 미국도 지금 네.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하면서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파월 아저씨가 지금 금리 인상 사발 풀 때마다 지금 주가가 요동치고, 금리가 요동치고, 뭐 다 요동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게 뭐냐면은 여기도 작년에 집을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뭐 네. 한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연끌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을 많이 물려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대출을 끼고 이제 집을 구매를 하셨을 건데 그럴 이제 수밖에 크게 없죠. 좀 시그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최근에 뭐 저도 주위에서 이제 뭐 집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집 많이 내놓는다 그러더라고. 베트남에 집 내놓는다는 건가요? 집을 내놓는다는 거지. 그게 지금 뭐 이제 그 한국에서 대출하셨는지 뭐 여기서 대출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보통 뭐 집을 사시는 게 한국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환치기 하셔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 사실은. 그쵸,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좀 시그널이 이제 좀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요즘 보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게 많다 그러더라고. 지금 부동산 매물들 나오는 게 이제 베트남도 한국 사람들이 시그널을 보이는 게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란 말인 거죠. 저도 뭐 제가 지금 당장 집 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느낌으로는 그런 게 조금 좀 뭐랄까 변수 아닌 변수 뭐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사실 느끼고 있죠 베트남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얘기하는 건가요? 폭락은 아닌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서 당신이 집값 못 갚는다고 서울 집값이 폭락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지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심부에 있는 집들이 폭락은 하진 않겠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에 하노이 주변에 보면은 좀 대단지 좀 저가 아파트들 많이 생겼잖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보통 이제 센터에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생각으로는 베트남의 경우는 대출에서 좀 자유로울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모아놓은 집이라든지 네. 집안의 자산을 가지고 이게 막 네. 하노이 중심에 집을 사는 거지. 근데 네. 오히려 그 외곽에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제 생각인데 좀 대출을 더 많이 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외곽 쪽부터는 조금 부동산이 조금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아, 피해갈 수가 없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에 반해서 뭐 투자로는 뭐 방송에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미중 무역 분쟁 길어지고 요즘에 보니까 또 중국산 뭐 원자재, 중국산 뭐 이제 중국이라는 그 이제 마크를 떼야 되니까 여전히 뭐 네. 베트남에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그 관련 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그런 네. 상황이에요. 여태가 이제 저기 이프로님의 베트남 경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빠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프로님, 엄사장님, 엄프로 아닌데 이프로님, 엄프로님 안녕하세요. 구독 신청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드문드문 보다가 오늘 업데이트된 거 보고 반갑게 방송 잘 들었습니다. 4년의 방송 분량을 1년에 걸쳐 듣다 보니 이거 진짜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거. 이연 프로님의 베트남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것도 있고, 이제 진솔함보다는 뭐, 알짜 정보도 있지만, 이제 근황 이야기, 이게 바로 이게 저기, 근황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네. 나오는 베트남 현지 근황도 알게 되어 좋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올라온 5개월 여러 일들이 참 많았네요. 3% 애청자인데 반토막. 36년 만에 이 프로님 신혼여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시니 설레고 좋았다는 느낌도 하셨고, 굴이 좀 멀지만 가게 되면 꼭 빵 쇼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한 건 3월 방송 때는 떨어져 있는 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방송부터는 이제 한 곳에서 방송하는 듯한 고퀄 음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바뀐 게 없었었는데, 이게 좀 편집을 신경을 좀 더 써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하여튼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박 대리님께서 추석 연휴에 조용히 앉아 유튜브를 보려니 알고리즘 굿모닝 비엔남 추석을 맞이하는 베트남 사람들 거리 풍경 이게 언제 한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2년 전인데 엄청 오래전인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사운드 개선된 것 같다는 칭찬 또 해주셨는데 제가 노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좋게 보내고 다음 에피소드 부탁드린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 밀려있던 댓글은 이제 읽어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읽어드려야 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저희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나는 정주행 중위원님께서도 4월 달에 이제 네. 이런저런 그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놓치고 있었었는데 제가 또 방송 댓글을 또 달았었네요. 올해 초에. 기억도 아,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 댓글을 또 다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고요. 오늘 간단한 저기 얘기지만 참 이렇게 아,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오늘 뭐 서두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오늘 방송은 원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2%랑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는 엄사장과 2%가 좀 뭔가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이 어둠의 플랫폼 속에서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보석같이 빛나기 위해서 조금 더 활발한 액티비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유료 방송 아 그렇죠. 그 별풍을 받고 할 수 있는 유료 방송처럼 우리가 좀 이게 좀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좀 고급 정보들을 알짜 모아가지고 좀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클래스 101 프로듀스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스터디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탈잉 이런 데를 통해서 베트남 방송을 어떻게 좀 강의라던가 베트남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좀 임팩트 있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커리큘럼을 한번 각자 짜보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자 했는데 우리 공평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 그렇죠. 아니, 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 짜야 되는데, 저도 조금 생각은 했고 한데, 사실 이게 참,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차차 준비해서, 뭐 저희도 이거 조금 네. 약속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팟캐스트가 쉬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프로 엄사장이 무언가를 할 것이고요. 이프로님 한국에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은 그때는 꼭 한국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우리 아, 또 식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어쨌든 오늘 12월에는 제가 한국을 들어가긴 할 거예요. 12월에는. 네 결혼해가지고, 예, 예. 사모님 같이 오시나요? 뭐,
가야죠. 지금 안 그래도 와이프 비자 아, 오시면 이제 2프로 사모님과 함께 저기 팟빵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빌릴 수 돈 주고 빌리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빌려준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거 오프라인 방송 한다라고 빌려준다고 했던 것도 같고요. 아니면 좀 뭐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기 그 구리에 있는 카페에서 또 오프 모임 한번 진짜 차비도 안 나오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 여기까지 뭘 타고 가야지는 감이 그냥 해보는 얘기고요. 우리 서울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얘기는 그 엄 사장이 마침 며칠 전에 뭐 누군가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서 강의야 이게 짬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다행히도 전문적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베트남의 식품 시장에 대해서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라기보다는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이 프로와 함께 베트남의 식품 시장 이 베트남의 식품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한국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염 사장이 이제 뭐 식품에 대해 사실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저희 그 김모 씨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했던가 이분에 대해서 김 아니, 팀장 그 오피셜하게는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쵸 뭐 그쵸 이제 이분이 굉장히 또 신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식품 기업들에게 좀 얻어야 할 조언 사항들을 캐치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료를 좀 짜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정리는 했지만 이 프로도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중에서는 뭐 중요한 부분도 있고 덜 중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비단 이제 저희가 식품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식품이 아니라 그 이외에 대면을 뭐 하는 소비재라던가 예, 그렇죠. 뭐 식당 같은 그런 뭐 비즈니스 그쵸. 소비재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한국 식품 기업들,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김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아들이 먹는 거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식품 기업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출해야 될 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케이모 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것 같아. 그런 거지. 이게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하이 고수 안 먹는데 뭐 고수로 우려낸 차를 갖다가 팔면 안 팔린다는 거지. 베트남도 그게 안 팔리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맞게 가공해 왔을 때 잘 팔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아침 햇살 이거가 진짜 이거는 약간 베트남에서 굉장히 가장 대박이 난 한국 문화가 아마 아침 햇살이 아닐까 이거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많이 안 먹잖아 아침 햇살. 아유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그 송영구 씨 광고할 때 막 이럴 때야 저희 어릴 때야 옛날에 뭐 많이 먹었지 사실은 이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베트남에서 이제 잘 된 게 아침 햇살인데 사실 이게 쌀 음료고 달달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약간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이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두유나 배지밀 같은 느낌이래. 맞아. 그 먹고 나면 약간 그 든든하고 뭔가 쌀로 만들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콜라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뭐 음. 일단 이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네.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침 햇살. 근데 사실 이게 성공했으니까 짜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침 햇살이 성공한 요인은 어쨌든 베트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쌀을 먹는 민족이었다. 그렇죠. 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맞벌이도 많이 하고 아침부터 일 나가고 하니까 뭔가 그 든든한 걸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포지셔닝을 아침 햇살이 잘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쌀과 밥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 사람들 맞벌이들을 많이 하니까 뭔가 이제 특히 아침으로는 뭐 두유라던가 이런 아침 햇살에서 딱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배가 차고 금방금방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콜라 하는 것보다는 아침 햇살 하니까 뭔가 그 모닝 샤인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많나요? 건강에 관심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상해. 뭐 약간 있잖아요, 그냥. 좀, 이런 멘트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건강에 관심이 없나?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이 좀 비만율이 높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개인적인 특성이지, 그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건강에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뭐, 당신 돈 많이 벌고 일찍 죽을 거야. 그런 질문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살을 막론하고 건강에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아니, 네. 진실하게 통일하자마자 뭐 했어요? 플루토 찾았잖아. 딴 거 안 했거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몰라 뭐 하여튼 그런데 사실 건강에 관심은 많죠. 그리고 사실은 건강을 뭐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걸 좀 다르게 접근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베트남에 사실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불신이 많더라고. 잘 그 옛날에 그 우리도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뭐 만두 파동이니 뭐니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번씩은 기억에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 그치, 음식 그치, 뭐, 같은 거. 사실은 뭐 지금도 뭐 종종 저희가 뉴스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도 그런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 특히 이제 그 C2 음료수 알죠, 당신? 알죠. 시트 좋아합니다, 내가. 그거가 옛날에 큰일이 있었대, 아,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희 와이프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완전 대박 음료수였대요. 근데 어, 베트남에서. 네. 완전히 그냥 난리 나는 음료수였는데 그게 한동안 자취를 감췄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뭐 중금속인가 뭐 독인가가 뭐가 나왔대, 화학약품이. 아,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인지도를 추락했다가 지금 다시 뭐 나온대요. 그 와이프 얘기가 그때 그뭐 복숭아 맛도 있고 레몬 맛도 있고 막 맛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식으로 약간 차에다가 맛을 섞어가지고 트라이 하는 거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좀 네. 되게 신기한 시도였다는 거야. 그 그래서 그, C2가 속된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음, 스타벅스에서 그 그레이트 프루트 앤드 그 아, 블랙티 그 뭐, 맛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먹을만해요. 사실은 저도 좋아하는 음식. 맛있어요. 근데 그 와이프 얘기가 그렇더라고.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완전히 그 엄청난 음료수였다가 음, 이게 한 방에 작살이 났대요. 그게 뭐냐면 음. 아직 그 중국이 이제는 그게 없다잖아. 음식을 장난치는 게 다 목을 매달아 버리니까 그 아, 인체 신비로 만들어 신비하게 인체 신비전에 사람들을 보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은 되게 장난 안 치는데 뭐 네. 사실은 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예전에 그런 기업들 뭐지 않습니까? 외국 특히 분유 이런 것도 보면은 중국산 분유 옛날에 뭐 KTX잖아요. 중국에서도 꽤 그치. 사용받았다면서 그런 거가 사실은 그 개발도상국들과 이제 그 선진국에 나아가는 국가들이 모든 겪는 숙명인데 음, 이제 그것도 베트남도 그렇게 의미로는 똑같이 생각해요, 저도. 뭐 사실 한국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다 미제 초콜릿 족탁하고 미제 음식 족탁하고 한 것처럼. 그치. 근데 이제 뭐, 그런 의미로는 뭐 좀 이런 거 건강 관심이 있고 약간 좀 외국 제품들을 좋아한다는 게 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그 실존하는 현실을 갖다가 텍스트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텍스트로 된 걸 다시 끄집어내야 돼서 막 찾다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달콤한 거를 좋아한대. 좋아하나? 전반좀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근데 그러니까 달콤한 거를 그럼 싫어하는 사람 그치. 이런 거 내가 진짜 싫어한다니까. 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단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생존 본능. 그치. 단 거와 지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지. 대단한 정신력이 좋은 분들이고. 저도 단 거를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음. 맛있잖아. 달달하게. 그냥 먹고 나면 기분 좋고. 그치. 또 그 거짓말 같은 건데 너무 단 것을 싫어한다는 건 사실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아, 뭐랄까 뭐 이건 저의 좀 추측인데 우리 서양 디저트 먹어보면은 네. 무지하게 달잖아. 서양 디저트를 그치. 뭐 마카롱이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걔들이 그 당시에 설탕을 그렇게 때려 부을 만큼의 뭐랄까 그 여유? 뭐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렇게 단 음식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걔들이 저기 어딨냐 저기 뭐 저 콜롬비아 이런 데서 저 플랜트 그 사탕수수 플랜트 운영하면서 네. 설탕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 디저트가 생긴 거지. 네. 한국 음식도 보고 그렇고 보면 대부분 음식들이 단 음식은 잘 없잖아요. 사실은 그 역사가 전통적으로 이제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설탕도 먹을 줄 아는 거고. 근데 네.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튼지간에 근데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같은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도 그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걸 해야 팔리는 거지 뭐 뜬금없는 거 내놓으면 안 팔리는 거니까 이건 사실 똑같은 뭐 그냥 말을 한 거였던 거였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패키지가 중요하다. 패키지라고 하면 포장지죠. 포장 그 물건을 싸고 있는 예를 들어 음식으로 치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만나는 게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나눠드렸던 게 있어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뭔가 이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또 텍스트화 하는 게 이게 조금 맞냐 안 맞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우리 그 케이모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눈에 띄는 직관적인 디자인을 좋아한다. 컬러풀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한국 제품임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 이거는 이제 그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제 얘기였고요. 패키지, 네,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껍데기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프로님은? 밝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는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은 캐릭터를 많이 음,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음,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가 그냥, 물론 뭐 식품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시겠지만도,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식품 유통을 하는 그 회사가 오리온 아닙니까, 사실은. 오리온도 지금 박민재 코치가 오리온이지. 도 짓고, 오리온이 제일 잘 어, 나가잖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신 얘기 PPT 했는데, 안이라는 쌀과자 이거 만든 사람이 네. 이거 달고는 초고속 승진을 했대.
아, 그래요? 초고속 승진했대요, 오리온 내에서. 그 뭐 안 부장인가 맛있는데 이거. 뭐 어. 차장인가 하다가 기획을 냈는데 음. 이게 베트남에서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거 그러고서 임원 다셨다는 것 같더라고 뭐 들리는 얘기가. 근데 어. 이게 그 오리온 얘기가 드신 뭐이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리온 말씀드린 이유가 오리온의 패키지를 보면은 네. 그 가장 잘 남아 있지 않냐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겠지만도 어쨌건 잘 되는 기업의 식품 패키지를 보면은 음. 그게 가장 뭐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오리온들 과자 패키지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게 과자 패키지는 다 원래 밝지 않나 밝고 한데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렇다고 이제 해서 검은색 보라색 이런 거 안 쓰잖아 회색으로 해가지고 과자 봉지에 좀 아, 그치.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건 이걸 가져와 본 게 이거를 뭐 일부러 내가 말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 가져왔던 건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이 한국에서 라면 껍데기를 보라색으로 한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굉장히 아, 그거 컬러풀하고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직관적으로 이 비폰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쌀국수 제일 잘 파는 업체거든요. 베트남 쌀국수를. 이거 한국에서도 뭐 아실 거예요. 마트 가면 판다는 것 같은 한국 마트에도 이거. 팔아요, 팔아요, 팔아. 그리고 막 인터넷에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우유 포장지를 비나밀크 가져와 보니까 한국의 우유 중에 어떤 우유가 젖소 사진을, 젖소 이미지를 그대로 때려박아놓고 하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거든? 있나? 나는 있었지 않나? 아니, 근데 뭐 한국에서 보면 뭐 소와 나무 해가지고 우유를 막 굉장히 국밥. 조그만하게 목장 그림처럼 해놓은 건 있지만 지금 제가 그래, 화면으로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젖소가 진짜 저기 패키지에 4분의 1을 차지하게 대빵만하게 오는 거는 사실 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아 베트남은 이제 직관적이고 캐릭터를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음,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이거는 베트남의 식품 회사들 수출을 도와주면서 이제 느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은 껍데기부터 설명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주는 최소한의 친절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 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김을 팔아. 근데 김 껍데기에다가 뭐 저기 종비엔 뭐 한국 이렇게 적어가지고 팔면은 좀비에는 베트남 이해. 사람들은 아 이거는 메이드 인 비엔남이다. 한국이 아, 아니다. 이거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키지 자체가 그냥 그 쪽발이 말로 일본 말로 막 그냥 후적해 돼 있거나 한국말로 뭐 김김김김 한국에 양광김 뭐 종갓집 김 해놔야지 사람들이 오 한국 요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 아마 한국에서 옛날에 미국 과자를 팔 때 이렇게 팔았을 것 같긴 해. 아, ABCD 많이 네 적어놓고. 베트남은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한국말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제품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 그치 우리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뭐, 무무소,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무무소 가보면. 그치 근데 딱 그 케이스 산무 보면은 아 100%가 중국 회사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네 가보면 한 장 한 글자도 없죠. 보면 다 한국말로 뭔가 그니까 이상한 그 3세계 번역이 된 글자들이 많은데 그런 그쵸 걸 가나다 보면은 라마반사 빽빽빽빽 이런 거 써있고 3세계 번역이죠.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딱 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그 좀 위트 있고 캐치할 수 있게 좀 잘 살리면은 그건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었고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이제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한국의 기준을 그대로 맞추려고 내가 볼 때 예쁜 거를 너도 볼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물론 뭐 이제 더 나은 느낌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물건을 팔 때 내 거 패키지가 베트남에 가면 잘 팔릴 건지 내가 보면 예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인 친구가 있다면 친구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 수입상이 이거 패키지를 바꿔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촌스럽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게 사실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그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릴 네.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뭐 현지에 맞게 해라라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음. 뭐 이런 건좀 그렇습니다. 그 도움 되실지 모르겠네요.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기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이제 건강, 웰빙, 기능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그 K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건 느꼈던 부분을 넣었던 건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 기능성 있는 거 되게 좋아한 거예요. 사실 식품에도 해당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느꼈던 거는 샴푸 업체가 예를 들면 제가 베트남 진출을 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샴푸가 사실 특별히 기능성을 강조하는 샴푸가 있긴 있지만 뭐 비듬문 제거 그다음에 뭐 모발 윤기 이런 거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냥 고운 머릿결, 뭐 아름다운 향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샴푸에 비해서 뭔가 그 흰머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기능이 머리 모근을 뚜렷게 하고 그런 거를 좀 강조해 놓은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샴푸를 감으면 뭐 모근이 튼튼해지겠어? 아, 그 순간적으로 머리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 그쵸. 뭐 머리, 피부 이런 거는 사실 순 가짜인데
속았잖아요, 그거 진짜. 예. 근데 베트남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특히 이제 펑셔널, 이 기능성이라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강 식품이 돼버리면은 뭐 수입 통관 이런 데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가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 프로한테 얘기했던 그 베트남에서 그 팜이라고 하는 두유가 있어요. 두유.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뭐 황성주 두유니 뭐 이런 두유처럼 먹으면 건강한 느낌 나는 두유가 아니라 진짜 달아. 존나 달아. 달고 이거 먹으면 이 썩을 것 같고 한데 거기 보면 막 깐씨 막 100 막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깐씨 진짜, 예. 그 칼슘. 베트남은 이거 먹으면 너무 짜고 달고 한 음식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불량식품 같이 생긴 것도 뭐 칼슘이 들어있네 뭐 철분이 들어있네 뭐 아이가 좋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는데 우리 식품들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강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유치한 마케팅이거든. 이게 좀 철들한 얘기잖아, 사실은 이게. 우리, 음. 당신이 딱 표현해. 예를 양곡의 효능,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리의 아, 효능, 그치. 그러면 오리의 몸에 효능. 노폐물을 빼고, 뭐 중금속을 제거, 이런 거가 사실 굉장히 유치한 마케팅인데, 그 네. 베트남에서 아직까지 이게 많이 먹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서 그, 약간 그거를 좀, 아직까지는 좀 이게, 또 의료가 일단 첫 번째가 한국이나 외국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의료비도 부담스럽고,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약국이 많잖아요. 여기는 병원보다 약국이 많아. 이게 뭐냐면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수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 한국은 솔직히 약국보다 병원이 많잖아. 근데 이거는 베트남은 길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골목골목에 약국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보면 그게 진짜 뭐냐면은 많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뭔가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음식을 음. 통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몸이 좋아진다라는 그 믿음이 아직까지는 베트남 사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옛날에 그랬는 것처럼.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기서 홍삼이 어쩌니 비싸게 받고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왜 그 뭐냐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약이 아닌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렇죠. 아. 약이 아닌 이유를 알고 있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제 와이프 얘긴데 사실은 와이프가 요즘에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네. 되나 피부를 좀 좋게 하고 싶다 하는데 막 스파를 많이 찾아보더라고. 베트남 스파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뭐 저는 그렇죠. 절대 피부 같은 건 스파를 가는 게 아니다. 한국 무조건 음. 피부과를 간다. 이거는 뭐 진짜로 뭐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이제 뭐 시술 받는다고 하면 저 강남에 있는 저기 뭐 마사지샵 같은 데 가서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제 이게 그 피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가장 빠르고 돈이 적게 드는 일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지만. 그래도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보조제를 통해서 뭔가 건강을 얻고 뭔가 이 자신의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 뭐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또 문득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두유를 파미에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두유를 진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깐씨를 이렇게 막 비싼 걸 어, 사와가지고 넣은 건가? 넣긴 넣을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짓말 할 수 없지. 예를 아, 들면 그치. 80, 그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궁금한 건 그냥 두유라는 걸 콩에서 짜가지고 하고 설탕 넣고 하면은 그냥 그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칼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 그뭐 얼마 차이 나겠어요, 사실.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건 모든 식품에는 영양소라는 게 있잖아요. 뭐 칼슘도 있고 당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에 팔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뭐 특별히 뭘 그렇죠. 넣지 않더라도 있는 거 그냥 있으면은 이거 먹으면 철분이 있으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것처럼 철분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뭐 그 자체만으로 맛있어요 해서 간 거보다는 효과가 좋지 않나 이런 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건 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 뭐 약간 뭐 좀 이런 그 업계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텐데 약간 이런 그 미신적인 것들을 아직까지 네, 맹신을 많이 한다. 요즘에 저는 베트남 유튜브를 보잖아요. TV로. 네. 와, 건강 보조식품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 광고를 해. 진짜로. 베트남 한의사 같은 분들 나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 같은 네. 사람들 가지고 이거 뭐 어디 뭐 베트남에 있는 뭐 당귀로 뭐 내려가지고 막 그 몸에 좋고 정 이런 얘기가 유튜브 광고 엄청 많이 나와요. 딱 보면 이제 좀 연세 있거나 이런 좀 이런 지식이 떨어지신 분들 공략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두 건이면 내가 그럴 일이 되는데 내가 밤낮 저녁 먹으면서 유튜브 틀 때마다 그게 나오거든. 그 말이 즉슨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맹신과 그게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자기 식품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강조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네 번째 체크포인트, 식품 기업들이 알아야 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소비재 뷰티 기업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베트남 시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급 아니면은 이제 저렴한, 박리담회라는 표현은 너무 저렴한 느낌이 나는 거고, 고급화 전략을 가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싸게 팔거나, 그러니까 중간, 한국은 예를 들면 뭐 초고급, 그 다음에 뭐 명품도 예를 들면 뭐 저기 완전 그런 뭐 어디 뭐 이런 명품이 있는 거고, 뭐 중저가 명품이 있고, 고가 명품이 있고, 뭐 미들 브랜드가 있고 하는 것처럼 시장이 나눠져 있지 않고 베트남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베트남에는 중간이 없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싸게 팔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어떤 중간에 이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 나라는 아닌 것 같다. 아, 이거는 정확하죠. 네, 당신도 알잖아요. 길거리에 네, 외제차가 세단은 벤츠고 그 그치. 뭐냐 레인지로버는 SUV잖아요. 나머지 네, 차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렉서스도 잘 없어. 심지어 BMW, 아우디도 잘 없어요. 이 나라는 안 보여, 잘 안 보여, 진짜. 어. 진짜 없어요. 보시면 알겠는데 네, 뭐 보면은 BMW랑 아우디도 잘 없고 보면은 뭐 그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외제차를 타면은 벤츠 끝 밑으로는 잘 안 타려고 하는 거고 SUV는 레인지로버 밑으로 안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 물론 BMW랑 아우디가 어중간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음, 기준치가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는 저도 100% 동감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이런 쪽 유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다 네, 보니까 이런 뭐 제 정체를 알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즘에 그 음향기기 관련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음향기기 관련 시장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베트남 시장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중간 없어요. 그냥 그 중간에 뭐 사운드 관련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음향 장비들. 네, 그러니까 저가 중국산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가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네, 이제 뭐 그런 제품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좀 중간 시장들을 이제 파먹는 것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저희 뭐 한국 기업이라든지 베트남에 있는 한뭐 이제 일본 기업들 이런 데가 좀 나눠 먹긴 하는데 그냥 뭐 시장 포션으로 봤을 때는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마진을 가져가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그 뭐랄까 지금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아마 식품이라고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다. 라는 건데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생각나는 브랜드에 보면은 베트남도 아이폰 이하 그냥 저가 그건 거야 이제. 아, 진짜, 그, 삼성이 팔리지만도 삼성도 여기서는 사실은 돈은 그걸로 버는 게 아니고 A 시리즈로 벌죠, 여기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폰 아니면은 그 이하는 다 저가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삼성에 무슨 뭐 플래그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팔리는 모델들은 아니고 다 A 시리즈로 아, 돈을 벌고 플래그십 있는 그거 잘 거죠. 팔린다. 제트 플립은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 접는 거. 아, 그래요? 그거 네. 제외하고 당신이 말한 플래그십은 이제 S 시리즈 이런 거는 잘 안 팔리고, 사실. 사모님 폰 뭡니까 지금? 사모님은 아이폰 씁니다, 지금. 저기 그 요새 인터넷상에 밈처럼 도는 게 갤럭시 쓰는 여자 만나야 된다 그런 거 있던데. 사모님 뭐 씁니까, 폰? 당신 아예 사모님. 갤럭시 쓰시죠? 갤럭시 S 비싼 거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갤럭시 플립 씁니다 플립. 아, 그러니까 이거 더 비싸다니까, 아이폰보다 이게 플립이. 그러니까. 하여튼 베트남 시장에서 제가 그러면 물어봤죠. 어떤 게 과연 그러면 박리담회인 제품이고 어떤 게 명품 제품이냐 하니까 명품 제품으로 그냥 다른 어떤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식품 위주에서는 과일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샤인머스켓, 한국딸기, 한국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베트남에서 다 나고 중국 거 다 들어오는데 그냥 한국게 그냥 완전 시장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 비싼 가격에 이 물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맛과 품질, 기술력으로 체육버스켓은 당신이 좀 잘생각 이거 한국산 많이 없을 건데? 이거 다 대만에서 올 겁니다. 이거 중국이랑. 우리 내가 알기로는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저한테 딴 데 가지 팀장님의 마시고요. 물건도 내가 알기로는 그거 대만이랑 쪽에서 오는 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알고 아예 있어. 그래서 여하튼간 이 그래도 뭐 그렇게 합시다 그때 그래서 고급 사례를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고 이건 뭐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음, 비싼 것들이 잘 팔리는 게 삼 이런 게 한국산이라고 하면 진짜 비싸잖아요. 수삼 그렇죠. 이런 거, 음, 홍삼 그리고 정관장 제품들 정관장 진짜 비싼데 잘 팔리고요. 음. 그 하여튼 그 그래서 소형도 이제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아직까지도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 계층이 이제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제 좀 그 뭐랄까 조금씩 더 깨어야지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관장과 농협 홍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아는데 그치. 아직까지는 좀 조금 그 단계는 좀 오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근데 들고 이제 그 우리 한국 중소기업 분들께서는 이제 본인 제품이 그것만 보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게 명품처럼 느껴지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깨닫고 만약에 제품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으면은 그 아예 그러면 시장을 압살할 수 있는 높은 품질력과 높은 기술력, 높은 맛으로
초급 제품을 만들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베트남 시장은 이거 어중간한 가격, 내 제값 다 받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팀장님이 하시더라고. 가격은 이제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첫 수출부터 뭐 어느 정도 내가 마진을 10% 20%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첫 접근부터가 어려울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수입 유통을 하시는 입장에서 싸게 싸게 좀 넘겨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 갖고 얼어 알 거잖아요, 지금 딱. 아, 없나? 하고 그렇죠. 딱.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그냥 카톡방에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딱 적은 건데,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수준이 있겠지만 임팩트가 다가왔던 게, 마진 없이 3년 가야지 시장을 만들고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마진 없이 막 뿌리면서 노출을 해야지 베트남 사람들이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그 제품이라는 게 이제 현지에 팔려지는 시장이라는 게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제품 가격 올렸을 때에도 그들이 이제 물건을 사가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쉬운 얘기죠. 아까도 이 친구한테 얘기한 게 물론 뭐 그분의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 그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치, 그게 힘들지. 아. 그러니까 그 진짜로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도 사실은 그 프로젝트성을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쵸. 그런데도 뭐 이 프로젝트가 실패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사실은 이렇게 좀 음. 그 기업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은 업체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버티기는 참 그건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럼 무조건 싸게 한다고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진짜 이게 성공은 사실 운에 의해 저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운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여하튼간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베트남 시장은 일단은 고급이거나 아니면 싸야지 팔리는 시장이니까 가격을 너무 막 다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확실히 어려운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 요새 베트남 육볶이 잘 팔립니까? 많이 사 먹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거 육볶이라는 이제 영풍인가 하는 중소기업에서 베트남에 있는 이 떡볶이, 레토르트 떡볶이 시장을 이제 압살한 이렇게 그렇죠.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왜냐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시판매랑 사실 제가 모르죠. 유통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예. 그런데도 그 뭐랄까 그 매장에 입점돼 있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갔을 때 그냥 느끼는 거잖아. 깔려 있다. 뭐 서클케이크 가도 아, 깔려 있고, 뭐 어디 상당히 게시판 많이 마트 깔려 가도 있어. 깔려 있고 맞아.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럼 뭐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예.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 식품 기업을 많이 상대하시는 이제 김 팀장님의 말에 따르면은, 마케팅 전략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베트남 물건 팔자 수입 수출 이렇게 하고 오는데, 본인들 제품이 그냥 뭐 무조건 시장에 가서 팔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세밀화된 시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잘 될 거라는 정도는 이제 알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사실 요거를 이제 조사 보고 쓰고 하면서 적었던 적은 있지만, 베트남 시장은 특히 이제 이렇게 유통 시장이 어느 한 곳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뭐 현대 유통, 뭐 일반 유통, 재래식, 그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유통,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하고, 그 채널들을 통해서 취급하는 채널 업체들이 다양한데, 이제 그거를 뭐 무조건 그냥 아무 바이어나 와라, 내 물건 사가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라. 내 제품은 어느 시장을 통해서 갔을 때 조금 더 잘 팔릴 거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어요. 어려운 얘기를 그 친구가 쉽게 했네요, 진짜.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우리나라 것도 시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해외 무슨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유통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파악하기 쉽겠어요. 근데 최소한 그런 건 몰라도 고민은 할 수 있잖아. 우리 제품이 마트에 가야 잘 팔리는지, 쇼피에 입점해야 잘 팔리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캐터링 업체를 통해서 해야지 잘 나가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기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깔려야지 물건이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고민에 화두를 던져준 정도로. 네. 이거는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둘 중 하나예요 사실 이거. 왜냐면은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 베트남에 있는 그런 현대 유통들 뭐 일단 저는 이제 그쪽에 운영 쪽을 하다 보니까 주로 고객사들이 이제 모바일 월드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들어보면 네. 모바일 월드 그룹, MWG. WG, 미디어마트 뭐 이런 데가 사실 저희 거래처거든요. 생산 제조 업체지만 네. 갑질을 못해요 걔들한테. 그러니까 음. 걔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모바일 월드 같은 경우가 전국에 한 3,000개 정도 깔려 있거든요 매장이. S사가 아니니까 갑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S사도 갑질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애플만 갑질할 수 있어. 애플만. 그래요? 모든 전자제품은 애플만 갑질이 돼요. 왜냐면은 당신이 좀 베트남에서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보면 애플 매장들이 길거리에 많이 생기거든.
그 공식 그 애플 그거 한다고 하는 데들. 근데 그걸 누가 세우냐면 애플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맞아요. FPT인가 낼 거야, 아마 걔들이. 아니, 비에텔이었나? 하여튼 그 FPT인가 있어. 리셀러 업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 뭐냐면 그걸 내는 이유가 아마 그거 비에텔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제가 그냥 저는 핸드폰 쪽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애플에서 유통권 안 준 거야 걔들한테. 그래서 비에텔이라는 음, 업체한테 FPT인가 네. 그런 FPT겠다. 비에텔마다 비에텔에서 유통권 안 준 거야. 음, 그럼 이제 비에텔에서 딜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폰을 받고 싶다. 안 줘. 라고 하니까 음, 조건을 낸 거예요. 그런 이제 그레이드 A 샵 옆에다가 우리가 음, 이제 애플 전용 매장을 내주겠다라고. 예를 음, 들면 KT가 애플 받아올 때 옛날에는 순조롭게 받아왔지만 애플은 지금 와서 SK가 받으려고 하니까 SK 매장 목 좋은 데다가 애플 매장을 내라. 애플 전용 음. 매장을. 우리는 삼성이랑 뭐 이렇게 겸상 안 한다. 그 조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건 받았거든요, 걔들이. 그리고 애플은 그거 알아요? 애플은 영업사원이 없대, 회사에. 그거 알아서 영업이 될 텐데, 가용이 뭐.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애플 정도 되는 회사들은 걔들한테 갑질할 수 있어요. 갑질까지는 네, 아니지만도. 네. 뭐 조건을 왜냐면 애플 물건 누구나 다 받고 싶거든. 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여기 있는 말씀드리는 그 큰 업체 전통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좀 갑이 아닌 갑질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월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장이 3,000개씩 되기 때문에 걔들이 힘이 있어요. 베트남 내에서. 음, 그러니까 그건 같이 우리한테 물건 팔기 싫으면은 팔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 이제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전통 유통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베트남의 유통망이 많이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 3차 막 이렇게 뿌리는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뭐 옛날 그 농수산물 얘기하면은 뭐그 제가 2차, 3차 벤더 막 유통 얘기하는데 베트남도 그게 심해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유통을 하실 때 좀 그런 분들을 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약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갑질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형마트 이런 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두드려만 맞고 돈만 쓰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저기 좀 시골 동네라든지 그런 좀 작은 중소 도매상에다가 물건을 크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식품 쪽도 네. 그런 쪽을 통해서 좀 비즈니스를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어봅니다. 저는. 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베트남에서 성공한 제품은 어디나 다 팔리는 건데 그게 뭐 그냥 한 번에 성공 딱 한 게 아니라 분명 어느 시장에선가 성공을 했을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먼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재래식 시장에서 떴다가 그게 이제 다른 시장에서까지 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디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도전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 제품이 맞겠다 싶은데 위주로 먼저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물건을 판다가 아니라 어디에 판다 정도는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한데 아, 드렸던 거였고요. 네, 이거 중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면 또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 모든 거 사람분들이 다 음, 빈마트만 찾아가실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 빈마트 같은 친구들은 굉장히 파워풀해서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사실은. 그치. 그 친구도 좋은 얘기한 게그 유통 채널을 좀 다양화하라는 게 아마 제가 좀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베트남에도 안 보이는 그렇게 유통을 크게 뿌리는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다. 네. 그분들과 좀 컨택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자는 게 5가지였었고요. 이제 저희 뭐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제품을 가지고 접근하자. 두 번째는 패키지 이거를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잘 팔리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건강, 웰빙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제품들을 좀 잘 짜봐라. 네 번째는 고급이 아니라면은 좀 저렴하게 박리담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가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마케팅 전략, 어떤 시장에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5가지 저희가 제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아마 이 프로님도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중소기업 분들, 아니 중소기업 아니고 중견기업이라도 누구나 그럴 거야. 내 제품은 항상 최고인 거야. 내 제품은 항상 최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삼성에 있는 사람이 내 제품이 최고다라고 하면은 그건 최고에서 최고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중소, 중견 이런 데들은 진짜 최고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굉장한 얘기지만 최고면은 그분들이 대기업이 됐겠죠. 예. 그쵸? 최고면 대기업이 됐겠죠. 우리 그 김갑생 할머니 김처럼 대기업이 됐겠죠. 맞아 할머니 기업. 예. 네, 근데 이제 최고가 아닌데, 근데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했던 뭐
투자와 노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분들은 제품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가득하신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이어를 만나고 하면은 이게 얘기가 잘 되지 않는 거지. 내 제품은 최고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살라 그래? 그럼 나 안 팔어. 이렇게 되면 이게 비즈니스가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제 그렇죠.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나가려고 했을 때는 그 나라에 이게 맞는지, 이 경쟁 제품들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내 제품을 다른 시각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조금 비평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내 제품의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던가 보완할 사항들을 파악해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조금 내 제품이 최고일까? 진짜 최고일까 하는 그 의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객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저도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 뭐 저도 이제 뭐 이 친구랑 강연까지는 아닌데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뭐 딴 건 아니고 베트남에서 이제 망하는 식당들에 대해서 좀 많이 봤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사실 제가 도망가고 나서 망한 데가 있나요? 어디 뭐. 많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좀 단기적으로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혹시나 시간 되면 제가 따로 방송을 하겠지만, 뭐 객관화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본인들이.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특정 음식을 얘기하자면은, 여기 아구찜 식당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 아구찜, 아구찜 전문점을. 전문점을, 뭐, 그 아, 알기로는 뭐 해물찜 전문점 이런 거 하셨다가 한 6개월, 1년 안에 드신 건 경험도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맛있는 아구찜이라도 여기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잖아. 안 그게 되죠. 예. 되죠. 1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1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 아구찜을 내는 거야. 예를 들면 영천 이런 데가, 경북 영천 이런 데가 7만 명, 8만 명 정도인데 인구가, 거기에 아구찜집을 내려면은 참 그 한국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된다고 그치. 생각하셨나 봐.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생선찜, 뭐 코다리찜 이런 거. 저는 코다리찜을 좋아하지만 예를 들면은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생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닭갈비 같아, 닭갈비. 어. 닭갈비집이 지금 미딩에 하나 정도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망했거든요, 따라오는 게. 서울 닭갈비 망했습니까? 그거 빼고 다 망했어. 뒤에 그거 찔리면. 네, 그거 남겠지. 예. 그게 뭐냐면 당신도 웃잖아. 어. 치킨집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간단해서 치킨을 닭갈비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미딩에 그렇게 치킨집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후발주자인데, 그거 이제 그 뺏어 먹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닭갈비를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사 먹어요, 사실. 그런 음. 음식을 아무리 음식을 잘하셔도 베트남에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뭐냐면 참 그 시장에 대한 객관화를 참 제대로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 예. 그러니까 아마 뭐, 그래서 아마 뭐 그 객관화 얘기는 참 중요하죠. 제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저기 베트남의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진짜 그 소비재 기업, 뭐 식품 기업들이 주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나눠보았던 것 같고요. 뭐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1시간 정도 녹음을 한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식당 이야기는 한 번 더 다른 방송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는 걸로. 뭐 어떻게 참 좋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번 이걸 하는 네. 걸로 할게요. 예, 저 시간이 네. 늦어가지고 이 친구가 오늘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